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있죠. 이게 몇 년 동안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정차 때 시동을 잠시 꺼지게 하는 기능이죠. 스톱 앤 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켜놓고 운전을 하면 멈췄다 출발하려고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완전히 꺼지는 일이 자주 벌어진 겁니다. 네. 현대차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해왔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현대차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연구소에서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동 꺼짐 현상 사실 소나타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현대차의 다른 차 더 뉴 팰리세이드는 물론이고 기아의 카니발 또 벤츠의 최상위 버전인 마이바흐 S클래스 580 이런 차에서도 운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종이나 회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시동 꺼짐이 일어날까요? 네. 싶을 텐데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이제는 기계가 아닌 컴퓨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네. 것들이 제어해야 할 장치들이 늘어나고 알고리즘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모두 대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면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우선 시동을 꺼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는 결함을 찾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알고리즘 등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조사 대응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고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얼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인데 이번 주에도 우주 관련 소식이 순위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이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발사가 됐습니다. 네. 이번 발사는 우주인을 국제 우주정거장 ISS로 실어나르는 크루5 임무의 일환이었는데요. 네. 이번 발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특별하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트루 그래건 이 유인 캡슐에 탑승한 우주인 4명 중 1명이 러시아 우주인 안나 키키나였기 때문인데요. 네. 이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땅에서 발사된 미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한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게 네. 2002년 나사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주 연구 협력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임무에 미국 최초의 여성 원주민 출신 우주인 니콜 아우나프맨이 우주선의 사령관을 맡은 것 또한 특별한데요. 이 2명의 우주인을 포함해 총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150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머물면서 3차원 바이오 프린팅, 또 박테리아 배양 등 200여 건의 과학 실험을 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러시아 우주인부터 여성 원주민 출신 또 사령관까지 이번 우주 비행엔 또 다른 의미도 정말 가득한 것 같은데요. 3위도 알아볼 텐데 이번에는 저희 YTN 사이언스가 직접 찾아갔던 지하 실험실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아래 지하 1000m에 이 실험실이 지어졌습니다. 이름이 예미랩인데요. 이와 네. 관련된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지하 1000m 아래 실험실을 내려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광산용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3분가량 수직으로 내려를 가면 이 개미굴 같은 터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내려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또 비로소 차를 타고 쭉 들어가야지만 1000m 속 실험실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진입 터널과 연결 도로를 제외한 실험실 면적만 2,600제곱미터 규모로요. 한 10개 이상의 독립적인 실험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IBS 지하실험연구단은요, 이 예미랩에서 2가지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신비를 파헤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2가지 연구라는 게 바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가 방출되지 않는 이중 베타 붕괴 연구입니다. 이름도 무척 생소하고 어렵고, 네.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이 현상 자체도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아직 인류가 제대로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두 실험에서 포착하려는 신호는 매우 미미하고 희귀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과 같은 배경 잡음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우주 방사선이 줄어드는 지하 깊숙이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검출 장치를 지하 실험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지하 실험실은 전 세계적으로 18개가 있는데 지하 1000m에 설치된 국내에 있는 이 예미랩은 세계 6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네. 세계 곳곳에 있는 지하 실험실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의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던 만큼 예미랩에서도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하 1000m 아래에 연구실을 지었다니까 그 건설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벨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이었잖아요. 과학 부문 수상자가 모두 발표된 소식이 또 주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부터 노벨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노벨 생리의학상 진화 유전학자인 스반테 페보 교수가 받았습니다. 네. 이 페보 교수는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용을 해서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네. 이를 통해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짝짓기를 통해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페보 교수의 아버지도 노벨상 수상자라는 건데요. 이 순회 베리스토렘 교수라고 이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이 달라서 어떻게 아버지인가 네. 싶은데 네. 페보 교수가 혼외자라서 이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2대째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은 노벨 물리학상인데요. 양자정보 과학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3명의 물리학자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미국의 존 F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인데요. 이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클라우저 교수의 경우는 두 입자가 하나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먼 거리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양자 얽힘에 관련된 벨 부등식 위배 현상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당시 동료 물리학자들로부터 뭐 그런 실험을 하냐, 넌 미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클라우저 교수가 마침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이 세 사람은 양자역학 현상 중 하나인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을 함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노벨 화학상인데요. 클릭 화학의 토대를 세운 미국의 캐롤린 버토오지, 그다음에 케이베리 샤플리스, 또 덴마크의 모르덴 멜달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클릭 화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뭐 생소한데 네. 부산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두 분자를 합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정 조건이 없어도 상온 상합에서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이 두 분자가 합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특별한 게 수상자 가운데 케이베리 샤플리스 박사는요. 21년 만에 노벨 화학상을 또 한 번 받은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가 2001년이었는데 의약물질 등 특수 구조 화합물의 합성이 가능한 광학 활성 촉매와 그 반응법을 개발한 공로로 일본의 과학자죠. 노요리 료지 교수와 함께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노벨상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이 역사 동안 이 2회 노벨상을 받은 거, 그러니까 노벨상을 2번 수상한 사람은 마리 퀴리 박사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밖에 이루지 못한 업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불꽃 축제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가을밤 사실 한강변을 수놓았던 네. 세계 불꽃 축제였잖아요. 이 못 본 지 3년이 지났는데 네.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제 잠시 쉬었던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3년 만에 이번 주 다시 열리죠. 토요일인 내일 열리는데요. 이 올해 주제는 다시 갖는 희망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한국 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녁 7시 20분에는 일본 팀이, 또 저녁 7시 40분에 이탈리아 팀이, 뒤이어 저녁 8시부터 30분 동안 한국 팀이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또 YTN에서도 저녁 7시 55분부터 불꽃 축제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불꽃 연출 구간을 기존 원효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했던 구간에서 마포대교까지로 굉장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더 먼 곳에서 더 화려하고 더 큰 불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꽃 속에도 과학이 숨어 있죠. 이 불꽃 모양은 둥근 화약 속 내부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네. 작은 화약인 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불꽃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화약 구조를 보고 계시는데 추진체부터 쭉 들어 있고요. 이 작은 화약, 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공 모양으로 배치하면 국화꽃이 되고 웃는 표정으로 배치하면 스마일 불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화약을 감싼 종이가 두꺼우면 동그란 불꽃이 나오고 또 얇게 감싸면 폭포수처럼 우리가 쏟아지는 불꽃이 터질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도화선 길이에 따라서 원하는 높이에서 또 원하는 시간에 불꽃을 터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불꽃의 다양한 색깔, 뭐 금속의 불꽃 반응을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구리는 청록색,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불꽃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마그네슘을 섞으면 밝은 빛이 더 나고 또 알루미늄을 섞으면 웅장한 폭발음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ICT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초를 30프레임으로 쪼갠 30분의 1초로 불꽃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불꽃이 터지는 순간에 음악을 딱 맞춰서 연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멀리서도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앱도 출시했다고 해요. 네. 오렌지 플레이라는 이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불꽃 작품의 테마 음악을 지연 없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양우영 기자가 직접 취재한 소식이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모양의 불꽃을 만들어낼까 늘 궁금했었는데 박처럼 생긴 틀 안에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사이언스 하이파이브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